1,000원 주고 산 녹슨 반지 하나였습니다. 동묘 벼룩시장에서 박옥년 할머니께서 무심코 집어드신 그것이 그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주 졸업식에 반지를 끼고 참석하셨을 뿐인데 그 자리에 있던 보석 디자이너가 다가와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이 반지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며칠 뒤 백화점 감정센터에서 감정사가 그 반지를 확인하더니 말 한마디 없이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날 이후 조용히 살아오셨던 박옥년 할머니의 삶은 상상도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종로의 오래된 골목길, 사람들의 목소리와 철제 바퀴 소리가 마치 악기처럼 뒤엉켜 공기를 가르던 그 아침, 나는 언제나처럼 해 뜨기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장사는 준비보다 눈치가 중요했고 좋은 자리를 선점하지 못하면 하루 매상은 그날로 꽝이니까요. 종로 3가역 6번 출구에서 내려 동묘 방향으로 빠지는 길목, 거기서부터는 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오래된 양복과 교복을 뒤적이다 무언가 발견한 듯 눈빛이 반짝이는 그 장면이 싫지 않았고 그 틈에서 누군가는 내 작은 좌판에서 옷 한 벌을 1,000원 더 깎아보겠다며 미간을 찌푸리기도 했죠. 서운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안 팔리는 것보단 낫다는 게 내 철칙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새 끌어모은 헌 옷가지를 다듬으며 좌판을 펴고 앉아 따뜻한 보리차 한 모금에 목을 축이던 그때 바로 옆구석에서 낡은 바구니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그냥 고철 바구니라 불렀고 그 안엔 자물쇠, 단추 떨어진 브로치, 오래된 깡통 따위가 뒤섞여 있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바구니 안쪽에서 뭔가가 눈을 끌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나치고도 남았을 그 쇳덩이 먼지가 눌어붙어 바랜 금속빛이 마치 땅 속에 묻혔다가 막 발굴된 유물처럼 느껴졌고 나는 마치 무슨 힘에 끌린 듯 손을 뻗었습니다. 쥐어보니 반지였습니다. 돌 하나 박히지 않은 평범하디 평범한 골이었고 표면은 녹이 슬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그 안쪽엔 누가 새긴 듯한 낡은 문양이 선명하게 보였죠. 원래라면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묻겠지만 그날은 말도 없이 그저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그 낡은 반지를 내 주머니 속에 쑥 밀어 넣었습니다. 그걸 왜 샀는지 사실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순간 그 반지가 마치 오래전 내 손에 끼워져 있었던 물건처럼 느껴졌다는 것. 마치 누군가가 이제야 찾았구나 하고 내 등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는 것. 그것만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날 장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고 헌 와이셔츠 몇 장 팔았을 뿐 큰 수입은 없었지만 가슴 한쪽은 이상하게 간질간질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날 저녁 그 반지를 손에 끼워 보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굵어진 나이인데도 꼭 맞았고 그 순간 문득 오래전 잊었던 무언가가 가슴 속에서 사르르 피어오르는 듯했죠. 기억은 없는데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 감정이 앞으로 어떤 문을 열어젖힐지 나는 그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모든 이야기는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시작되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며칠 뒤
손주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 아이가 내 등에 엎여 깔깔거리며 유치원에 다니던 때도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 어느덧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니 대견하다기보다는 낯설고 어딘가 찬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 아이의 부모, 그러니까 내 아들과 며느리는 몇 년 전부터 나와 연락을 거의 끊고 지냈습니다. 무언가 서운한 일이 있었던 것도 큰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는 내가 집에 오는 걸 불편해했고 아들은 그 눈치를 따라가다 보니 나도 어느새 안 오는 게 도와주는 거다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게 되더군요. 졸업식 초대장조차 손주가 조심스럽게 직접 들고 와서 내미는 바람에 간신히 알게 되었고 초대장을 받아든 내 손끝에 끼워진 반지가 유난히 낯설게 빛났습니다. 그날 나는 검은 정장에 허름한 회색 코트를 껴입고 지하철을 타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꽃다발을 사기엔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았고 다만 따뜻하게 삶은 달걀 2개를 손수건에 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고등학생이 그런 걸 좋아할 리 없다는 건 알지만 그 아이가 어릴 때 좋아하던 걸 나는 그렇게라도 기억해주고 싶었으니까요. 학교 운동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고 다들 들뜬 표정으로 335 사진을 찍느라 분주했지만 나는 어딘가 끼어들 틈을 찾지 못하고 운동장 끝쪽 담벼락 근처 그늘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내 앞에 다가와 멈춰 섰고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사한 코트를 입고 고급스러운 진주 귀걸이를 찬 중년의 여성이 내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다른 데가 아니라 내 손가락에 낀 그 녹슨 반지에 고정되어 있었고 나는 무심결에 손을 움츠렸습니다. 이거 혹시 어디서 구하셨어요?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나는 괜히 부끄러운 듯 그냥 동묘 벼룩시장 같은 데서 샀어요. 1,000원 줬어요. 별건 아니에요. 웃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명함을 내밀었고 나는 얼떨결에 그것을 받아 가방 안쪽에 넣었습니다. 그 명함엔 김서진, 보석 디자이너, 주엘리스 주얼리라는 글씨가 금박으로 인쇄돼 있었고 뒤에는 손글씨로 전화번호와 꼭 연락주세요. 진심입니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손주와 눈을 마주칠 틈도 없이 졸업식이 끝나자마자 조용히 학교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반지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마치 내 손가락이 아니라 내 과거 어딘가에 껴있는 듯한 이질감이 들었고 그 여자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반지 안쪽 빛바랜 무늬가 그날따라 또렷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 명함을 다시 꺼내볼까 말까, 그냥 버려버릴까, 아예 모르는 일로 하고 다시 동묘로 나가 예전처럼 살아갈까? 하지만 어쩐지 반지는 하루가 다르게 내 손가락에서 무게감을 키우는 듯했고 밤이 깊을수록 손끝이 간질거려 잠에서 자꾸 깨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치 그 반지가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듯이 매일같이 속삭이고 조용히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손주 이름을 떠올리며 그래도 이젠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냐며 스스로를 설득했고
김서진 씨는 전화를 받자마자 놀란 듯한 목소리로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짜고짜 백화점 내 고급 보석 감정센터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고 나는 그 말만 듣고 가방 속에 반지를 담아 전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번쩍이는 조명 아래 진열장마다 수천만 원짜리 보석이 반짝이는 곳이었습니다. 입구에서 김서진 씨를 만났고 그녀는 제가 잘 아는 분이 있어요. 이 반지의 진짜 정체를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라며 나를 안쪽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하얀 장갑을 낀 감정사는 반지를 받아들며 익숙하게 루페를 꺼내 눈에 대었고 나는 그가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는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의 눈이 떨렸고 루페를 든 손이 미세하게 흔들리더니 이내 입술이 바짝 말라붙은 듯 말없이 몇 번이며 침을 삼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말도 없이 루페를 놓고 뒷걸음질을 치듯 일어서더니 서랍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반지를 다시 조심스레 확대경 아래 놓고 한참을 들여다보다 갑자기 이게 여기에 있을 리가 없는데 중얼거리더니 그대로 뒤로 휘청이며 쓰러졌습니다. 상담실은 순간 정적에 잠겼고 김서진 씨가 놀라 급히 다가가 감정사를 흔들며 이름을 불렀지만 그는 축 늘어진 채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직원이 달려왔고 백화점 보안팀까지 출동해 상황은 순식간에 통제되었으며 나는 그 혼란의 한가운데에 어쩔 줄 몰라 서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 미안함에 괜히 손끝이 시렸고 감정용 책상 위에 놓인 내 반지가 마치 범죄의 장거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다른 감정사가 조용히 반지를 들고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갔고 김서진 씨는 내게 다가와 이건 그냥 오래된 반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이걸 찾고 있을 수도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반지가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 왕가에서 도난된 유산 목록에 등재돼 있던 사라진 반지와 구조와 문양이 완벽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고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겨우 1,000원 주고 산 반지, 내 손가락에서 수십 년을 잊힌 채 살아온 내 인생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던 그 물건이 누군가의 눈에는 전 세계 수배 목록에 오른 유산으로 보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반지를 감정받고 돌아온 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반지를 다시 손가락에 껴보았습니다. 손에 착 감기던 그 느낌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어딘지 모르게 무겁고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 순간부터 내 삶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걸 반지가 먼저 알고 있는 듯 했어요. 며칠 후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찾아온 건 며느리였습니다. 평소엔 연락 한 통 없던 사람이 문 앞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선 거죠. 어머님, 요즘 잘 지내세요? 뉴스 보니까 그 반지 정말 귀한 거라던데요?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몸이 굳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엔 염려보다 호기심이 먼저 서려 있었고 손에 들린 바구니의 무게보다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눈길이 훨씬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까지 왔습니다. 일을 마치고 들른 듯 말끔한 양복 차림에
평소와 다르게 말을 고르며 말하더군요. 엄마, 그 반지 혹시 같이 잘 보관해 보는 게 어때요? 요즘 세상 흉흉해서 그래요. 괜히 위험한 사람들 눈에 띄면 우리가 관리해 드리면 안심되지 않을까 해서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1,000원 주고 내가 산 반지를 왜 너희가 보관하겠다는 거니?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손에 끼고 다닐게. 내 손가락이 금고니까. 하지만 그날 이후로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시장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에이, 그거 진짜 몇 천만 원짜리래. 할머니, 그거 조심하세요. 동묘에선 그런 거 잃어버리면 찾기 힘들어. 팔 생각 없으세요? 아는 사람 있는데 연결해 드릴까요? 사람들이 웃으며 던진 말들이었지만 나는 그 말들이 하나하나 송곳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반지가 귀하다는 걸 알고 난 뒤 세상이 나를 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반지를 통해 나를 계산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반지를 빼서 조용히 천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에 잘 맞아서 좋았는데 지금은 마음 어디에도 맞는 데가 없구나.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반지를 둘러싼 탐욕이 앞으로 얼마나 더 깊게 내 삶을 파고들지. 며칠 동안은 잠잠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별다른 연락 없이 조용했고 시장에서도 더 이상 반지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똑같은 장사, 똑같은 인사, 똑같은 보리차 냄새가 내 일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가끔 말이 없는 게 더 무섭다는 걸 나는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장사를 마쳤습니다. 허리를 숙여 상자를 접는데 등 뒤로 낯익은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그 반지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나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왜? 그냥. 친구 중에 주얼리 쪽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재미삼아 보여주고 싶어서요. 요즘 빈티지 반지 스타일이 유행이라. 나는 아무 말 없이 손가락을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시선도 그 반지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고 그 눈엔 재미가 아닌 계산이 보였습니다. 그래, 찍어봐. 나는 일부러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가 찍은 사진이 중고거래 앱에 올라가 있었다는 걸 며칠 후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죠. 사진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감정가 수천만 원, 소장 중. 구매 의사 있는 분만 연락 바랍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심도 궁금증도 아니었습니다. 이 반지를 통해 그들은 내 손 위에 얹힌 인생마저 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앉더니 서류 하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참고용인데 반지를 우리가 보관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 같은 거야. 나는 서류를 펼쳐보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내 장사 도와준 게 언제였니?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서류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가진 건 기대가 아니라 실망이야. 그리고 실망은 다시 기대하지 않겠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는 그날 밤 반지를 손에서 빼어 조용히 천으로 싸서 다시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이번엔 그냥 넣지 않았습니다. 그 반지를 품에 안고 동묘 뒷골목 작은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저기요, 혹시 반지를 남에게 강제로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그 순간 내가 진짜 지켜야 할 건 금속 조각이 아니라 그걸 지키는 내 삶과 자존심이라는 걸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동묘 뒷골목의 작은 법률사무소,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마른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 있으니 사무장이 내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누가 그 반지를 가져가려 하나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져가려는 건 아니고 지켜야 할 것 같아서요. 내 손에 오래 있었던 거라 어디로 사라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날 나는 그 반지의 사진을, 감정 결과를,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필로 쓴 짧은 진술서를 남겼습니다. 이 반지는 박옥년 개인의 자산이며 자발적으로 구매 후 보관해온 것임을 증명합니다. 라는 문장을 천천히 꾹꾹 눌러 쓴 글씨로 써내려갔습니다. 사무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침묵은 동의가 아닙니다. 어르신 마음속의 권리도 누군가는 말로 써서 증명해줘야 해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속에 박혔습니다. 침묵은 동의가 아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아무 말 없이 넘겨왔던 내 인생이 사실은 누구에게도 허락한 적 없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며느리와 함께였고 얼굴엔 웃음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열자마자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엄마, 이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린 엄마가 반지를 혼자 들고 있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엄마는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하시겠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사고 나거나 치매라도 오면. 나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테이블 위에 서류 하나를 꺼내 올렸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장이 찍힌 종이, 그리고 또박또박 적힌 내 자필 진술서. 이거 법적으로 효력 있어. 혹시라도 내가 없어진다 해도 반지는 내 뜻에 따라 보관되고 쓰일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이 반지는 돈이 아니라 내 지난 시간을 증명해주는 물건이야. 며느리가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솔직히 그 반지 팔면 엄마도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놓고 그냥 우리 믿고 맡겨요. 나는 조용히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날 믿었으면 좋겠지만 나는 지금 너희를 믿지 못하겠구나. 그 말에 며느리는 얼굴을 돌렸고 아들은 무겁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나는 다시 한번 반지를 꺼내 손에 끼워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같이 반지를 손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찬물로 설거지를 하면서도, 시장 좌판을 정리하면서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눌 때도 꼭 반지를 손가락에 끼운 채 있었죠. 마치 내 이름표처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도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게 해주는 증표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묘시장에서 내 물건을 사던 단골이 어느 날 슬쩍 말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이 요즘 이 반지 일로 여기저기 알아보시던데요. 어딘가에 감정 맡기셨다던데.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몰래 반지 사진을 다시 퍼뜨린 겁니다. 심지어 중고 보석 커뮤니티에 가족이 소장 중인 세계유산 반지라는 설명과 함께 판매 희망 가격까지 붙였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죠. 그날 밤 나는 방 안에 앉아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지만 유독 빛났고 나는 그걸 천천히 손에서 빼어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 못된 것들 절대로 안 뺏긴다. 이 반지는 내 거야. 나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이틀 동안 어디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시장에도 나가지 않고 복지관 문도 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도 말을 아꼈고 핸드폰은 진작 꺼두었죠. 그 반지를 내 손에서 뺏어가려는 사람들이 결국은 나의 가족이라는 사실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다음 주말 갑작스레 들이닥쳐 반찬이 담긴 검은 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말은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식사 잘 챙기세요? 이거 된장국이에요. 제가 직접 끓였어요. 그 말이 진심이 아닌 건 그녀의 눈동자가 자꾸 내 손가락을 훔쳐보는 걸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반지를 끼고 있던 오른손을 슬며시 뒷짐으로 돌렸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부엌으로 들어갔고 그날은 무슨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 아들이 함께 왔습니다. 이번엔 와인 한 병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말이죠. 엄마, 그동안 너무 바빴어요. 이젠 좀 자주 올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둘이 함께 왔을 때는 항상 속셈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아들은 유난히 친절했습니다. 내 등을 두드려주고 TV 채널을 돌려주고 침대 시트를 갈아주기까지 했죠. 그 모습이 어색해서 나는 오히려 잠을 쉽게 청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졌고 부엌에서 냄비 뚜껑 여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이상하다는 생각에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방문을 열었죠.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봤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내 방 책상 서랍을 열고 있는 모습. 그 옆에서 며느리는 스마트폰 불빛을 비추며 속삭였습니다. 여기야. 저 서랍이었어. 어머님이 어제 반지 천에 싸서 넣는 거 내가 봤어. 나는 멈춰섰습니다. 두 다리가 떨렸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랍이 열리는 소리, 천을 들추는 소리, 그리고 그 반지를 쥔 아들의 조용한 외침. 맞다. 이거야. 나는 조용히 뒤로 돌아섰습니다. 무릎이 휘청했지만 다리가 꺾이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내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순간이었기에 그들은 내가 깨어 있었던 걸 몰랐습니다. 그날 밤 반지는 조용히 내 손에서 사라졌고 나는 침대에 누운 채 이불 속에서 손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텅 빈 손가락의 감촉이 그 어떤 상실보다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반지를 잃은 게 아니라 내 자식을, 내 피부치를, 내 신뢰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내가 그 반지를 며칠 전 이미 다른 반지로 바꿔놨다는 거요. 내가 그들의 눈빛 속에서 탐욕이 아니라 사냥을 본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한참을 뒤척이다가 작은 보관함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예전에 동묘에서 주워서 장난감 상자에 넣어두었던 값싼 모조 반지가 하나 있었거든요. 도금은 벗겨지고 무늬도 어설펐지만 겉모습만 보면 얼핏 비슷해 보였습니다. 나는 진짜 반지를 헝겊에 싸서 내가 직접 만든 고무신 밑창 사이에 깊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서랍 속엔 그 가짜 반지를 천에 감아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죠. 정말 이상했어요. 그 일을 하고 나니 숨이 편하게 쉬어졌습니다. 그들은 며칠 후 내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웃지도 않았고 문을 열자마자 바로 거실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입은 웃지 않았고 눈은 더더욱 웃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반지 어디 딴 데 두셨어요? 나는 모른 척 눈을 동그랗게 뜨며 대답했죠. 아니, 그대로 서랍에 넣어뒀는데? 왜?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엔 말로 다 못할 증오와 당혹, 그리고 찌릿한 분노가 스며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반지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 하지만 차마 말은 못했어요. 그건 인정하는 순간 그들이 도둑질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때 며느리의 눈빛이 나를 꿰뚫듯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어떻게 그 반지를 바꿔놓을 생각을 했지? 참 나이 들어서 욕심만 많아졌나 봐. 나는 속으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욕심이 많아졌어. 근데 그 욕심은 남들처럼 가진 걸 늘리려는 욕심이 아니라 남겨야 할 걸 제대로 남기려는 욕심이야. 내 삶을, 내 기억을, 내 이름을 지키는 욕심. 나는 보리차를 따르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차 한잔하고 갈래? 요즘 날이 싸늘해. 그들은 아무 대답 없이 자리만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내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를 내지도 않았고 박장대소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속이 뻥 뚫리는 듯한 조용한 통쾌함 하나가 가슴에 딱 들어앉았죠. 그날 밤 나는 서랍 깊은 곳에 모조 반지를 다시 넣어두고 고무신 밑창을 손에 들어 조심스레 진짜 반지를 꺼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았고 심지어 도둑질하듯 가져가던 내 자식들 손에도 진짜는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처음엔 뿌듯했습니다. 내가 끝까지 지켜냈구나 싶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지켜낸 것 치고는 내 마음이 참 이상했습니다. 손가락에 반지가 끼워져 있는 걸 느낄 때마다 자꾸 손끝이 무거웠고 어깨가 뒤로 조금 더 처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반지를 지킨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 그 반지가 나를 꼭 쥐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 나를 엄마가 아니라 반지를 가진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눈빛만으로 내 손가락을 훌쳤고 아들은 입만 열면 반지만 팔면을 중얼거렸죠. 동묘 골목의 단골 아주머니들도 복지관 아이들을 돌보러 온 자원봉사 청년들도 어느새 그 반지를 주제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말은 안 해도 보였습니다. 할머니, 그 반지 진짜 몇천 나간다면서요?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 말 끝마다 눈빛에 숫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나를 보고 웃는 게 아니라 내가 낀 반지를 보고 웃는 느낌, 그거 참 차갑더라고요. 복지관 마당 평상에 앉아있던 날이었어요.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뛰어노는 소리에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는데 문득 손등에 반짝이는 그 반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내가 아이들의 웃음보다 내 손에 낀 반지를 먼저 보게 됐다는 사실이 숨막히게 괴로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불도 켜지 않고 조용히 반지를 풀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반지는 여전히 반짝였지만 나는 그 안에서 한 번도 나를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점점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식이 변하는 게 싫다고 생각했지만 가만 보니 나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반지를 끼고 사는 나는 그 반지에 의지하고 있었고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 손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손 내밀지 못하고 누구의 손도 잡아주지 못한 채로요. 그날 밤 난 결심했습니다. 이 반지가 나를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답지 않게 만들고 있다. 말은 작았지만 속에서 울리는 소리는 아주 크게 퍼졌습니다. 결국 저는 예전에 연락이 왔던 곳, 그 외국 보석 디자이너 분이 준 명함 뒷면의 전화번호를 찾아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한참 동안 서랍을 뒤졌고 낡은 수첩 속에 종이 조각처럼 끼워 넣어뒀던 그 명함을 꺼내어 가만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마침내 손을 놓을 준비가 된 사람의 떨림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을 마치자마자 그들은 오래 기다렸다는 듯 며칠 만에 서울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한 눈빛을 가진 중년의 남자와 그 옆에서 또박또박 통역을 해주는 젊은 여성이 함께 왔죠. 복지관 마당 한쪽 해가 따스하게 내려앉은 벤치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고 그 사진 속에는 손에 익숙한 반지를 끼운 여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외할아버지가 1950년대에 한국에서 짧게 머물렀다고 들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가족의 가보였던 반지를 그때 잃어버리고 돌아오셨다고요. 할머니 손에 있던 그 반지가 저희 가족이 그토록 찾고 싶었던 바로 그 물건입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반지를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진과 함께 내게 건넨 건 긴 시간 동안 잃어버린 무언가를 조용히 찾고 있는 사람의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내 방으로 들어가 작은 보자기에 싸둔 반지를 꺼냈습니다. 그 반지는 참 오래도 내 곁에 있었지만 이제는 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 위에 반지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으며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반지 덕분에 많은 걸 지켰어요. 하지만 동시에 많은 걸 잃을 뻔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혼자서도 괜찮았는지까지 잊어버릴 뻔했거든요. 이젠 알겠어요. 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지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요. 그 사람은 내 말을 가만히 들은 뒤 고개를 숙이며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유럽 왕복 항공권과 함께 손으로 쓴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유럽에 오시게 된다면 꼭 저희 가족이 머물던 마을에 들러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손을 거쳐 돌아온 이 반지를 저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난 그 먼 데까지 갈 체력도 없어요. 여기가 좋아요.
국수 삶는 냄새 나는 이 동묘 골목이 내겐 제일 좋은 세상이에요. 그 사람은 한참을 내 손을 잡고 있다가 작게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잘 가거라. 너로 인해 난 많은 걸 다시 배웠다. 그리고 이제 정말 평안해졌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손가락에 반지가 없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왠지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이 가벼웠고 심장이 조용히 편안했습니다. 내가 지킨 건 결국 반지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마음 하나, 그걸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겁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반지를 돌려준 뒤 마음이 참 평안했어요. 손끝은 가벼웠고 가슴은 조용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 무렵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며느리도 있었고요. 두 사람 모두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한껏 치장하던 며느리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아들은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잠시 후 식탁에 마주 앉은 그들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참 미안했어요. 그 반지 때문에 엄마를 엄마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얼굴 들 수가 없어요. 며느리도 울먹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욕심이 앞섰어요. 처음엔 그냥 돕고 싶단 마음이었는데 어느새 제 욕심을 합리화하고 있었네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컵을 하나 내밀며 말했죠. 늦은 사과라도 와서 해줘서 고맙다. 나도 내 자식한테 너무 실망하고 싶진 않았거든. 그 말에 아들은 울컥한 듯 잠시 눈시울을 붉히더니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반지 대신 준비했던 거예요.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우리 속죄의 마음이지 보상은 아니니까요. 나는 그 봉투를 조용히 밀어두고 말했습니다. 됐어. 그 마음이면 돼. 그 마음이 내게는 그 어떤 반지보다 귀해.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들의 손, 며느리의 손을 한 번에 가볍게 감싸쥐었습니다. 그 손끝에서 우리가 오래 잊고 있었던 가족의 온기가 서서히 돌아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며칠 뒤 복지관에는 작은 간판이 걸렸습니다. 옥년의 집, 그 아래 동묘시장 사람들과 복지관 식구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박씨 아주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언니가 그런 보석을 지키기보다 이렇게 사람을 지켜준 게 더 멋진 일이야. 청년 봉사자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그 반지 이야기를 아이들 책으로 써볼까 해요. 손에서 놓을 줄 아는 용기에 대해요. 국수가게 사장은 국수 한 그릇을 내밀며 웃었습니다. 이건 아무리 비싼 반지보다 낫지. 언니, 한 그릇 뜨끈하게 먹고 가. 나는 웃었습니다. 그리곤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반지는 이제 없지만 내 손은 더 가벼워졌고 내 마음은 더 넓어졌어요. 복지관 마당에 아이들이 뛰어놀았고 바람에 작은 종이꽃이 나부꼈습니다. 그 가운데 서서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 삶이 좋습니다. 누구도 가져가지 못하고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 이 내 이름으로 사는 삶.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미소 지으며 아이 하나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가장 빛나던 건 내 손에 있던 반지가 아니라 내가 지켜낸 마음 하나였다는 걸 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